여기 한번 예제 잠깐 볼게요. 부동산 시장 효율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은 이제 효율적 시장 개념이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2번부터 강성시장에서는 정보를 이용한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대. 맞나요? 네. 맞죠? 아까 그림 표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중강성시장 개념은 약성시장 성격을 모두 포함하고 있대요. 네, 맞아요. 맞죠? 다 실제 지문 최근 거예요. 약성시장에서 그럼 그림이 이렇게 투자자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 약성시장의 투자자가 과거 정보가 들어갔네. 그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지 않죠. 그 초과는 얻기가 쉽대. 틀렸네. 그리고 강성시장은 정보가 완전하고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 비용이 없죠. 그 완전시장 가정의 조건 가장 만족시킨대. 맞죠? 거의 이 정도 난이도야. 마음이 푸근해지죠? 그쵸? 전 이것도 힘들어요. 그러면은 큰일 난 거야. 근데 공부를 해야지 알 수 있고. 그래서 고민이죠. 너무 노골적으로 쉬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할당 효율적 시장에 대한 논리가 나온 거죠. 할당 시장 개념이 1번이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원서에 나와 있는 개념이에요. 자원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시장으로서 어느 누구도 기회비용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시장 어쩌고저쩌고 설명이 돼요. 이것이 이제 모의고사용이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할당 시장에서 우선 중요한 개념적인 측면은 요거예요. 할당 시장은 뭐하고 뭐가 일치되는 시장이라고요?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가 일치되는 시장이야. 여기서 정보 가치라는 것은 뭐냐면은 정보 이익 있죠? 저 비용 들어서 취득한 정보예요, 정보. 줄이면은 이런 뜻이에요. 이 정보 비용은 언제 지출해요? 현재 지출해요? 현재 지출해요? 현재 지출하죠. 그냥 우수한 정보가 무슨 정보가 우수한 정보야? 미래 정보가 우수한 정보죠. 그 전에. 그러니까 효율적 시장을 논하게 된 배경은 요거 가지고 논하는 건데 옛날에 할당 시장을 논하게 된 배경은 부동산 시장을 건드렸었어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 문제를 내면서 부동산 시장은 강성 시장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지문이 실제로 있어. 그 맞는 말 틀린 말. 부동산 시장은 강성 시장의 성격을 갖는데. 맞아요. X라는 뜻이지. 앞에서 이미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경쟁 시장이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을 했잖아. 시장의 특성을 내면서.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이 강성 성격을 갖는다 그러면 강성은 완전 시장 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강성 시장 성격을 갖는다 했던 그 지문은 틀렸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이 그럼 중강성 시장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면은 요거는 맞아요. 그래서 원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주식시장 또는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 시장의 성격에 매우 가깝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럼 중강성 성격에 가깝다는 것은 우선 논리적으로 펼친 거 이거죠. 미래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초과이익을 얻는 게 쉽다는 거야. 그렇죠? 이게 이 논리예요, 논리. 근데 중요한 것은 할당 시장은 뭐냐? 이 미래 정보는 남들이 모르는 우수한 정보잖아. 공짜야?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미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정보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 이 정보는 미래 정보야. 그치? 미래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럼 그 미래 정보를 취득하기 지출한 비용이 있죠. 비용은 언제 발생한 거예요? 현재 발생한 거야, 현재. 그러면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할당 시장을 논하게 된 배경,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 시장의 성질이 높기 때문에 미래 정보를 통해서 초과 얻는 게 가능하다. 근데 이거는 쉽다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이 얻는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뭐가 발생한다? 투기가 발생하고 있죠. 투기라는 것은 투기를 통해서 초과 이익을 얻기 위한 부정적인 투자 행위를 투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초과이익이 발생하는데 초과이익을 모든 사람들이 얻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얻는다? 소수의 투자자만이 얻더라는 거야.
왜 다 얻지 못하고 소수에 투자하면 얻느냐? 그 이유 있죠, 이유.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다가 나온 개념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논리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런 논점을 가지게 되면서 그 할당 시장은 중요한 게 방금 전에 했던 정보 비용은 이 정보는 미래 정보고요. 그리고 미래라는 개념이 나오려면은 현재라는 또 논리가 생겨야 되잖아. 이 비용은 현재 지출한 겁니다. 근데 정보 가치는 줄임말이 이거죠. 정보 이익의 현재 가치. 이 계산 문제로 이제 나오죠. 작년처럼. 정보 이익의 현재 가치를 줄여가지고 정보 가치 이렇게 표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정보 이익은 언제 발생해? 미래에 발생할 거 아니야. 미래에 획득할 걸 예상되는 요 이익하고 현재 비용은 현재 지출했잖아. 직접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럼 비교해 주려면 뭐다? 시점을 맞춰줘야 되지. 이미 정보는 이제 취득하기 현재 비용은 나간 상태에서 그 미래에 들어올 거 예상되는 이익을 어느 시점으로? 현재 시점으로 땡겨서 현재 시점 두 개를 같이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논리죠. 때문에 그 정보 이익의 현재 가치. 그럼 이제 시점이 동일한 상태에서 들어간 비용과 산출된 이익을 서로 비교해가지고 논점을 삼는 게 할당 시장에 대한 논리인데, 근데 할당은 분배라는 뜻이잖아. 효율적으로 분배, 효율성이라면 투입 대비 산출이에요. 할당 효율적으로 분배됐다는 것은 투입된 거랑 산출된 것이 똑같다는 뜻이야. 그럼 투입이라는 것은 뭐다? 비용이고 산출은 이익이잖아요. 두 가지가 같은 시장. 그래서 중요한 게 요거죠. 할당에서는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가 무슨 시장? 동일한 시장을 말한다. 해서 요거를 꼭 알고 계셔야 돼. 그럼 들어간 비용과 산출된 결과 쌤쌤이다 보니까 할당에서는 개념이 이제 하나 딱 나오죠. 할당에서는 정보를 통한 초과이익을 얻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할당에서는 초과이익을 획득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요거. 요 결론을 꼭 알아두셔야 돼. 근데 지점 지문이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할당에서는 초과이익을 획득할 수가 없다. 요거요. 근데 요 사이에다가 막 지저분한 어떤 미사역을 막 집어넣어. 어떤 미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다? 다 무시하시고 할당하면은 결론의 초과를 얻을 수 있냐 없냐 이것이 이제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중요한 내용으로만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쨌든 개념은 이건데 그러면 이제 시험에 주로 나오는 유명한 두 개 지문이 있잖아요. 두 개 지문 중에 하나 우선은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 맞나요? 맞지? 그렇죠? 이것도 이제 교재에 보면 이제 그 표가 그려져 있어요. 이 표에 대한 요 해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여기 보시다시피 완전 경쟁 시장은 앞에서 보셨던 그 지문이죠.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 돼. 왜? 완전 경쟁이 앞에 논했던 것은 정보 비용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정보 가치도 당연히 없겠지. 그럼 빵빵이니까 얘네들은 결국 갖게 되는 거죠. 그럼 두 가지가 같은 시장에서는 초과를 얻을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할당 완전은 정보 비용과 아까 우리가 개념이 할당이라는 것이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가 같은 시장의 할당이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완전 시장도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가 같은 꼴이 되기 때문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 반드시 되는 거야. 요 지문은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요 지문은 요거는 이제 그냥 모의고사형이라 보시고 우리가 논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을 논해야 되잖아.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이라고요? 불안전 시장이에요. 왜 불안전 시장이야? 정보 비용이 존재하니까 불안전 시장이라고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예요. 그런데 한편 이제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가 일치한다면은 요거 사실상 중요하진 않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죠. 두 가지 지문 중에 유명한 게 요거 하나죠. 불안전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위에 문구랑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완전은 반드시 할당이 돼. 근데 불안전은 할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작년에도 이게 옳게 나왔잖아. 불안전 할당이 될 수 있다고. 그럼 될 수 있다는 말은 불안전 시장 할당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경우죠. 그럼 할당인 경우와 아닌 경우 두 개의 지문을 가지고 연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자주 나와요. 그럼 여기에 이제 옳게 나오면 이렇게 되는데 틀리게 날 때 어떻게 해? 불안전 시장은 할당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은 X가 되는 거야 이렇게.
저 지문이 꼭 체크해 놓으시라 그랬어. 그 지문 아주 중요한 지문이고요. 그래서 이거죠. 불안전 경쟁 시장은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이론이라도 있으니까 뿌릴 수 있을 거야.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가 만약에 같아. 그러면 내가 들어간 비용과 산출된 결과 쌤쌤이기 때문에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없게 되죠. 그럼 이 시장 무슨 시장이 돼? 할당이 돼. 이거 5인데? 이거 5예요. 책은 5로 돼 있죠. 이게 왜 X로 돼 있지? 이거 5예요. 5. 할당이 될 수가 있다는 지문이야.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지문이 이거죠. 두 번째 지문이 이거예요. 부동산 아까 우리가 할당을 논하게 된 목적이 여기서 등장하죠. 부동산 시장에서 특정 투자자죠. 소수의 투자자만이 초과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게 확인이 됐죠. 왜? 왜 그러느냐는 거야. 왜 할 때 시장이 불안전해서가 아니라 뭐다?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이걸 틀리게 낼 때 어떻게 해요? 부동산 시장에서 소수의 투자자가 초과를 얻는 이유는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하면 어떻다? X야, X. 그 경우가 이거죠. 불안전 경쟁 시장인데 정보 비용하고 정보 가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지. 어떤 경우냐면은 정보가 가져다주는 가치, 이익이 10억짜리 이익을 가져다주는 정보가 있어요. 근데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비용을 발생해야 되잖아. 갑이라는 사람은, 을이라는 사람은 같은 A라는 시장에 참여를 했는데 갑이라는 사람은 정보 비용으로 1억을 지출했고요. 을이라는 사람은 비용으로 20억을 지출했어요. 그 얘네들은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가 일치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시장은 할당이 우선 아니야. 그렇죠? 할당이 아닌데 문제는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갑돌이는 들어간 비용보다 산출된 결과가 크죠. 저 사람은 초과이익을 9억 벌었죠. 저 사람 오히려 손실을 10억을 봤어요. 왜 그럴까요? 이 A라는 시장은 갑하고 을한테 동일한 이득을 가져다주는 정보를 공평하지 않게 분배하고 있죠. 저 사람은 갑으로 대표되는 소수의 투자자는 을로 대표되는 다른 투자자보다 이 정보를 어떻다? 값싸게 얻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가 A라는 시장은 갑하고 을한테 정보를 공평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분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만 초과를 벌더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론이 이거죠. 그래서 특정 투자자가 초과를 버는 이유는 시장이 불안전해서가 아니라 정보 분배가 공평하지 않는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논리로 접근해 주셔야 돼. 근데 시험에 유명한 게 있잖아. 아까도 논했던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서 특정 투자자가 초과 획득할 수 있는 이유는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하면 어떻다? 요거는 틀리는 거야. 왜? 불안전하다 하더라도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가 같으면은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사람만 왜 초과를 버느냐 할 때 시장이 정보를 공평하지 않게 분배하는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 별건 아니에요. 아까 보셨던 약성, 중강성, 강성 시장에서 핵심적인 이제 정답 체크는 각각마다 2번, 2번, 2번 세 개밖에 없어. 나머지는 그냥 사족이야. 그리고 할당 시장에서도 방금 동그라미 이제 여기 2번하고 3번이 있죠. 2번, 3번. 그러면 결국 중요한 지문은 5개야. 5개 가지고 그냥 돌려막기식으로 계속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보조적인 역할을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지문이 58페이지 보면 그 예제가 있잖아요. 사실상 예제가 전부라고 보셔도 되실 정도인데 부동산 시장은 정보 비용이 수반되는 불안전 경쟁 시장이므로 여기까지 맞죠? 그 상이 불안전 경쟁 시장이야.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없대. 틀렸지? 불안전하도록 할당이 될 수가 있는 거 아까 봤잖아. 정보 비용, 정보 가치 같으면 이거 틀렸어요. 이번에 부동산 시장의 초과이익을 얻기 위한 투기가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 때문이라기보다는 할당 효율지 못하기 때문이다. 맞지? 그렇죠? 1, 2번이 핵심이고요. 3번 소수의 투자자가 다른 사람을 값싸게 정보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지 못하죠. 그렇죠? 왜? 이 사람만 초과를 벌기 때문에. 아까 그러니까 할당은 초과액이 존재하지 않는데 초과가 발생하네 이런 논리예요. 그리고 4번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할당을 깔아줬네. 그럼 부동산 거래 은밀성으로 인해 거래가 은밀하다는 것은 정보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무슨 뜻이다? 불안전 시장이라는 거야.
불안전 시장인데 뭐다? 할당이라는 뜻이야. 거래 은밀성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그냥 할당에서는 가격이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되는데 왜곡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런 일 발생하지 않지. 왜? 과소평가되면 손실 본 거잖아. 과대평가 초과를 본 거죠. 근데 할당이라고 깔아줬잖아. 할당에서는 어느 누구도 초과를 보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손실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정상 이유만 얻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과소평가되고 과대평가된다 하면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것만 아셔도 되는 것이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출제인이 고민이에요. 아니 지문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무 똑같은 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누적이 되고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분위기 전환으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이 그래 계산 내보자 계산.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정보 가치 하는 거 있죠. 이 정보 가치에 대한 계산 문제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짠, 정보 가치. 정보 가치가 이제 밑에 58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정보 가치. 정보 가치를 구할 때는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정보가 가져다 주는 요 가치. 예, 정보 가치 논할 때는요, 그 거래 당사자들의 정보가 비대칭하다고 가정하셔야 돼. 무슨 뜻이다? 정보가 똑같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그 정보 내용이 있죠? 거기 나온 것처럼 정보가 확실한 경우에 있어요. 확실한 경우에 무슨 가치? 현재 가치. 여기서 확실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확실하다는 것은 그렇죠. 그 뜻이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정보는 미래 정보라 그랬잖아. 그럼 이 미래 정보에 대한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확실하다는 것은 100분율로 표현하면 몇 퍼센트가 되겠어? 100% 정보 내용이 실현된다는, 미래 실현된다는 것을 100% 알고 있는 사람의 판단 가치가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보가 불확실한 경우죠. 정보가 불확실. 이 불확실하다는 것은 불확실한 현재 가치. 이 미래 정보 실현될 정보 있죠? 이 정보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야. 그럼 불확실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얘는 100%가 아니란 뜻이야. 이 퍼센티지에 대해서는 문제마다 조건으로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정보 가치가 시험 작년처럼 시험 지문으로 나오잖아요. 현장에서 환호성을 질러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의 정보 가치가 이제 옛날에 보면은 최초로 나왔던 데가 7회 때가 눈에 띄어요. 7회 때하고 8회 때가 연타로 나왔어요. 그래서 7회 때, 8회 때는 학계론에서 계산 문제가 공식화되기 전이거든요. 그럼 7회 때, 8회 때는 학계론에 나온 것이 아니라 7, 8회 기출문제 보면 거기 중개사법에 나왔었어요. 1회부터 10회까지는 학계론은 계산 문제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개사법에 나왔어. 근데 11회부터 공식적으로 계산 문제가 공식화됐다 그래요. 그때부터 그 11회부터 계산 문제가 뜰 때 중개사법에 나왔던 이 계산 문제의 주제를 학계론으로 편입시켰죠. 그동안에 근데 7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 내용하고 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 내용이 있죠? 똑같아. 낸 것도 내고 그 다음 뭐요? 또 틀리고 이렇게. 그러면 거의 기계적으로 푸시더라고. 다만 출제원이 요즘엔 좀 그래 너무 똑같으니까 약간의 변수는 주긴 하더라고요. 계산기를 쓰도록 만듭니다. 모든 게 똑같은데 먼저 이제 딱 세 가지 경우가 존재를 해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정보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주어져요. 이 정보 내용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동 역사를 보면은 신도시가 신도시 개발된다는 정보, 대형 마트가 들어오면서 정보, 뭐 별짓을 다 해요. 근데 그건 다 중요하지 않고 이 정보 내용이 자료로 주어지면 정보 내용이 실현될 경우에 얼마, 정보 내용이 실현이 안 될 경우에 얼마. 요거를 이제 준비해 놓으시면 돼요. 현장에 자료가 주어져. 근데 두 번째 내용은 이 정보가 미래 정보라 그랬잖아. 이 미래 정보가 실현될 시기에 대한 자료가 주어져요. 시기. 근데 그동안에 1회부터 29회까지 나왔던 문제를 보면은 전부 다 시기를 1년 후로 주어졌어요. 1년 후에 실현될 정보야. 근데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반복되니까
조금 너무 노골적이다 해가지고 요즘에는 몇 년 후가 나온다? 요즘에는 2년 후가 나오더라고요. 절대로 3년 후, 10년 후는 안 내. 1년 아니면은 2년이 맥시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미래 실현되는 시기잖아요. 미래 정보잖아요. 이 정보를 언제 취득한다? 현재 취득하는 거야. 그 미래 실현될 이 내용을 가지고 실현될 이익을 현재로 땡겨야 되잖아요. 땡길 때 할인율이 주어져요. 할인율인데 이게 이제 할인율로서 투자자의 이제 할인율이다 보니까 보통 할인율 또는 요구수율 자료가 주어져요. 이것이 몇 %다라고 자료가 주어져요. 그럼 이 자료가 항상 똑같아. 그리고 이 정보 내용이 실현될 경우에 확률값하고 이렇게 자료가 주어지면서 여기에 이제 맞춤 형식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머릿속에 정보 가치를 계산하는 것은 이런 구조로 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숫자 집어넣는 거를 기계적으로 다다다 하면 돼. 이게 이제 자주 나오던 편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선 정석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편법에 대한 논리는 뭐 나중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매수자가 있다 가정하시고요.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있다 가정하세요. 그럼 투자자는 매수자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소유자는 뭐다? 매도자가 될 거야. 근데 이 두 사람의 정보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 예제를 통해 잠깐 보겠습니다. 실제 시험에 나왔던 예제인데 먼저 이제 1번 그 교재에 59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제 1번 가지고 해볼게요. 이것도 기출문제야.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선 정보가 있다. 이 정보 가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먼저 시기가 나왔죠. 정보 내용이 실현되는 시기 언제? 1년이야. 1년이 주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료 중에 그러면은 이제 동그라미 박스 안에 1번은 별로 의미가 없고 그 또 두 번째 보면 1년에 신역사가 들어설 가능 몇 %? 이게 들어설 가능 40%로 이제 자료가 주어졌어요. 40%. 그 또 세 번째. 그럼 1년 후에 그 신역사가 들어섰을 때 얼마? 8억 8천. 8억 8천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안 들어서면 얼마야? 6억 6천. 이 8억 8천과 6억 6천도요. 옛날에 칠판에 때 나왔던 데이터 똑같아. 그 당시에는 8,800만 원과 6,600만 원을 냈어요. 다만 그때는 이제 5대5로 했는데 어쨌든 40%. 자료가 있네. 그러고 이제 이거 미래 실현될 정보니까 땡겨야 되잖아. 그래서 네 번째 할인율을 몇 프로 줘줬어? 10%가 이렇게 주어진 거야. 그럼 여기까지 머리에서 확인하는데 몇 초? 지체 없이. 이거는 지금 이제 연습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확인한 것 뿐이에요. 현장에서는 이거 바로 확인하지 않고 정보 가치를 구하는 문제구나라고 확인되는 순간에 바로 기계적으로 풀어요. 근데 먼저 이 투자자하고 이 해당되는 소유자 있죠. 두 사람의 정보가 똑같으면은 정보 가치를 논할 필요가 없어. 정보가 다르다고 가정하셔야 되는데 이때 부동산 사고자는 투자자 있죠. 이 투자자는 이 미래 정보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걸 몇 %? 이미 100%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이 정보가 얼마 정도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겠지.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이 투자자 입장에 보세요. 이 지역에서 1년에 신역사가 들어서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랬어. 그렇죠? 그러면 계산해 봐야 되겠지. 1년 후에 얼마가 된다는 거를 투자자 입장에서 신역 들어선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 들어선다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1년에 얼마가 된다는 거? 8억 8천만 원이 된다는 거를 이미 알고 있죠. 그 이 투자자는 8억 8천만 원이 될 확률에 대해서 몇 %를 잡아주겠어요? 아니 이미 알고 있다니까? 100% 잡겠지. 이 사람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여기서 40%라는 것은 모르는 상황이야.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8억 8천만 원이 된다는 나는 이미 알고 있어. 아마 국토교통부에 있는 직원인가 봐.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다가 100%니까 곱하기 1을 하는 거야. 구조적으로 따지면은. 이 사람은 안 될 경우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언제적 금액이야? 1년 후에 이거를 현재 가치로 계산해 봐야 돼요. 그럼 할인해야 되지. 이때 나중에 여러분 투자론에서 일시불 효과계수라는 공식이 있어요.
컴각에서 공식은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는 이 공식을 이제 활용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n년의 이론이 현재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가라고 땡길 때 적용되는 공식이에요. 이때 R이라는 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자료가 필요한 것이고 n이라는 기간 때문에 이게 이제 필요한 것이고 할인할 대상 금액에 대한 설명이다 보니까 이 위에 있는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요거를 땡겨야 돼. 그럼 요 공식 그대로 집어넣어서 나중에 이제 투자하면 이게 쉽게 구성돼. 1 플러스 요 R값에다 집어넣기 위해서 할인율 몇 프로 줬어? 10%니까 여기다 0.1. 그걸 땡겨야 돼. 몇 년 땡긴 거야? 1년이니까. 1년만 땡겨. 그냥 1승 하면 되지. 그럼 이 말은 1.1의 1승이잖아. 1승은 고려할 필요 없죠? 그럼 8억 8천만 원을 그냥 1.1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그럼 8억 8천만 원에 할인율 10%로 할인한 그 현재 가치는 얼마다? 8억 원이 되겠지. 그렇죠? 여기 계산기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8억 8천 나누기 1.1의 상상을 초래하는 난이도예요. 근데 이건 누구 입장이야? 투자자 입장이야. 이미 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 입장이야. 근데 이 사람은 이 지역 땅값이 8억짜리 현재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정보를 통해서 이익을 실현하려면은 이 정보를 통해서 8억짜리 가치구나. 이것만 알아서는 안 되지. 필드에 가가지고 뭐다?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야. 주식이 투자하는 사람도 내가 알고 있는 주식 정보가 있어. 아, 정보를 통해서 주식이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건 의미가 없어. 필드에 나가가지고 주식을 직접 매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통해서 8억짜리 가치 있는 부동산을 가서 해당되는 지역 주민한테 부동산을 뭐다? 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러 갔지. 사러 갔는데 해당 지역 주민들은 소문에 의해서 몇 퍼센트 정보만 알고 있는 사람이야. 신역사가 된다는 걸 해당 지역 사람들은 몇 퍼센트? 40% 정보만 알고 있는, 그러니까 불확실한 정보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매수자가 그 매도자 소유자 만나서 땅을 사기 위해서 매도자 만나러 갔겠지. 만나러 갔을 때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전부 다 가르쳐 주면서 거래하겠죠. 1년에 신역사가 들어서는데요. 제가 국토교통부 직원이에요. 확실합니다. 개발계획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땅을 나한테 파세요. 이래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은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은닉할 거 아니야. 은닉한 건 누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알고 있는 정보 수준에서 거래하겠죠. 그게 거래금액 불확실한 경우에 대한 내용이에요. 가서 물어보겠죠. 매수자가 매도자한테 이 지역이 개발된다며요. 뭐 그런 소문이 있대. 언제 된대요? 뭐 1년 후라는 얘기가 있는데 확실해요? 잘 몰라. 40%만 알아. 40%. 그럼 되면은 얼마래요? 되면은 8억 8천만 원이라는데 8억 8천만 원에 대한 확률이 몇 퍼센트래요? 몇 프로? 40%. 그럼 어르신 확실하진 않네. 그럼 안 될 수도 있겠네. 그럼 안 되면 1년은 얼마 된대요? 얼마 된대? 6억 6천. 6억 6천. 그건 6억 6천만 원이 될 확률을 몇 프로 잡아줘야 되겠어? 60%죠. 될 확률이 40%니까 안 될 확률은 60% 잡아요. 이건 두 가지 경우 수를 다 고려해 줘야 되지. 될 경우 안 될, 기대값 가져야 돼요. 이게 언제?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이제 매도자가 알고 있는 정보를 거래하는 금액이겠죠. 근데 이게 언제 거래할 때 금액이야? 1년 후. 1년 후에 이렇게 된다고 추정치 한 거니까. 근데 부동산은 지금 거래해야 돼. 지금 사야 되잖아. 그럼 땡겨야 되지. 땡길 똑같이 여기다 데이터. 1 플러스 R. 저기 0.1에 몇 년 땡겨? 1승. 그 요거 계산기 할 때 실수하시는 분 계시는데 8억 8천 곱하기 0.4 더하기 6억 6천 곱하기 0.6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 8억 8천 곱하기 0.4 하고 6억 6천 곱하기 0.6 한다. 이걸 뭐다? 더해줘야 돼요. 제가 그걸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분 이건 믿기지 못하시겠지만은 실제로 28회 때인가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계산 문제 나왔는데 어떤 젊은 친구가 해보니까 답이 안 나오더래. 답이 아무리 눌러도 답이. 왜냐면 그래서 왜 안 나오는지 답이 전혀 엉뚱하게 나와서 그래서 틀렸다 그러는데 그 친구한테 아니 너 이거 왜 틀렸냐 물어봤더니 좀 보세요 하더니 이렇게 그 친구가 평소에 뭘로 계산했냐 핸드폰으로 계산한 거야. 핸드폰 이게 연산이 가능하거든요. 핸드폰 이게 다 찍혀. 8억 8천 곱하기 0.4 더하기 6천 곱하기 0.6 하면 이게 하나만 뜨거든요. 엔터만 치면 답이 나와요. 근데 우리 슈퍼마켓 계산기 가잖아. 이게 연산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곱하기 먼저 하고
나중에 더하기를 해줘야 될 때 실수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거 곱하고 더하면은 얼마가 나와요? 6억 8천 정도가 아마 나올 거예요. 6억 8천. 이거 현재 가치 6억 8천. 그럼 이 투자자 입장 볼까요? 이 투자자는 매도자보다 정보가 우수하죠. 매도자는 40% 알고 있는 사람인데 본인은 이미 100% 알고 있는 사람이야. 정보가 지금 비대칭하죠. 그렇죠? 그럼 저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매수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이윤을 취하고 싶어요. 그들은 본인이 판단하건데 이 지역 부동산가 얼마다? 8억짜리 가치 있는 부동산이잖아. 근데 이거를 얼마 주고 샀어? 자기보다 열등한 쪽 가진 사람한테 6억 8천 주고 샀잖아. 그러면은 얼마 차익을 남겨요? 1억 2천이지. 그 1억 2천은 뭐 때문에 발생한 이익이야? 정보 때문에 발생한 이익이죠. 그렇죠? 이걸 뭐라 그런다? 그래서 이거를 정보 가치다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추가적으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지금 신역사가 들어설 이 지역이 있죠. 이 지역을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라고 가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 우수한 정보잖아. 우수한 정보인데 공짜가 아니겠죠. 그러면 할당 시장 가정한 상태에서 저 투자자가 이 정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지불한 정보 비용이 있죠. 정보 비용이 얼마냐라고 하면은 얼마라고 답변해야 돼? 매수자가 지불한 정보 비용은 그렇죠. 1억 2천만 원을 하셔야 돼요. 왜? 무슨 시장이라 그랬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 그랬죠. 할당 효율적 시장은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가 뭐다? 같은 시장이야. 그럼 이 투자자가 만약에 할당 시장이 이 지역에서 정보를 아직 알려지지 않은 미래 정보를 가지고 참여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초과를 본 거야, 못 본 거야, 결과적으로? 할당의 초과를 얻지 못하죠. 왜? 이 사람은 거래 비용으로 6억 6천만 원 지불했어요. 8억짜리 가치 있는 거를. 그래서 정보를 통해서 1억 2천만 원을 획득한 줄 알았는데 이 정보가 공짜가 아니죠. 이 정보를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도 1억 2천이야. 그럼 정보 비용 1억 2천, 거래 비용 6억 8천이야. 총 비용 얼마 발생했어? 8억이 발생했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할당에서는 정보를 통한 초과이익을 얻지 못하는구나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지. 그럼 이걸 지워. 이게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 나올 수가 있는데 지운 상태에서 투자자의 정보 비용이 만약에 5천만 원 지출했다. 그러면 이 투자자가 획득한 초과 이윤은 그치? 7천이지. 그 7천. 1억 2천만 원 정보 때문에 이득 얻은 거잖아. 근데 이 정보를 얻기 위해 5천만 원 비용 따로 지불했죠. 그럼 차익이 얼마다? 7천만 원이야. 그럼 이 시장은 할당이야, 할당이 아니야? 할당이 아니지. 할당에서는 초과를 얻지 못한다 그랬잖아. 이 사람이 초과를 벌었다는 것은 이 지역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구나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계산 문제를 통해서 지문을 나오는데 그 작년에는 그래서 밑에 2번 있죠, 2번. 2번을 가지고 연습하시고 들어가신 거야. 근데 2번 앱은 위에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거기 할인율도 지금 몇 퍼센트 주어졌어? 위에도 10%, 여기도 10%. 근데 이제 그 동그라미 2번 앱은 2년 후라 그랬잖아요. 2년 후. 그럼 차이가 뭐예요? 가능성 5대5로 더 쉽게 해줬고 여기는 1년 후인데 여기는 2년 후잖아요. 이게 몇 년 전에 나왔던 기출문제예요. 마지막으로 나온 기출문제인데 이걸 연습하고 가셨어. 작년에 이거랑 똑같은 문제 나온 거야. 똑같아. 그냥 뭐만 달라요? 그 숫자만 약간 다른 거 똑같아. 그래서 올해는 이 정보가치 계산 문제는 안 나올 거야. 안 나와. 연타로 나온 사례 옛날에 7, 8회 때밖에 없고 안 나오고 다른 거 낼 거는 많아요. 그래서 올해는 1순위를 뭘로 잡냐면은 아까 약성, 중강성, 강성에 대한 핵심 지문하고 할당에서 꼭 보셔야 될 2개 지문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제 부동산 시장 특성을 이제 묶어가지고 이론으로 한번 보시고 다만 이 정보 가치는 모의고사에서 자주 접하실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용어로 한번 해보시되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나오는 거 기대하면서 약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예시드렸던 2년 후짜리가 정보 가치를 물어볼 수 있는 계산 문제로는 최고 수준의 난이도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반부 내용 중에 이제 부동산 시장 내용과 이거 같이 묶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제가 61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여가현상이라고 있어요. 여가현상은 지난번에 했었죠. 그 어렵지 않죠. 네, 여가현상 61페이지에 대한 논리, 주택 여가현상을 한번 가볍게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어요. 아니지? 이렇게. 그 앞에 이제 주택 저량과 유량 이거 뭐 요즘에 거의 안 나오니까 뭐 참고하시되 61페이지 보면 여가현상이가 있는데 이거는 난이도가 되게 쉬워요. 평소 안 나오다가 갑자기 최근에 30회랑 31회 때 연타로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31회랑 30회 연타로 나왔다 그랬죠. 드문 처음 있는 사건이었어요. 연속으로 나온 게. 그러면 32회, 33회 때는 당연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2년 나오고 2년 쉬었으니까 이제 출제 기회가 조금씩 좀 높아지고 있겠죠. 순환식으로 내는 거니까. 그런데 아직은 50%는 이제 도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데 최근에 두 문제 통해서 10개 지문이 제시를 해줬어요. 중복된 지문도 있지만은 거기 있는 게 핵심이야, 핵심. 그래서 우리는 주택 여가현상을 논할 때는요. 주택 단어 가지고 몇 개만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여가현상. 영어로는 필터링이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 개념이 중요해요. 개념을 통해서 뭔가 좀 활용하셔야 되는데 그 동그라미 1번 개념이 있죠. 개념에 키워드가 세 군데가 있다 그랬어요. 먼저 주택에 뭐가 변해야 돼? 질적 변화. 이 단어 잘 보시고 해봤는데 한번 확인만 잠깐 해보는 거야. 가볍게. 질적 변화. 그럼 키워드가 질적 변화인데 질적 변화는 몇 가지 방향이 있을까? 1번 2가지, 2번 101만 가지. 2가지 방에서 질적 향상이 일어난 경우가 있을 것이고 질적 저하가 일어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질적 변화에 따라서 질적 변화는 뭐가 이동하겠어? 가구가 이동을 해요. 여기 두 번째 키워드가 가구의 이동이야. 근데 가구가 이동되는데 이 가구가 이동되는 가구가 뭐에 따라 이동하냐? 소득에 따라 이동해요. 그래서 소득계층이 나와. 소득계층 몇 가지로 나눠진다? 2가지로 나눠져요. 고소득층, 즉 상위계층하고 그 저소득층, 하위계층은 구분이 돼요. 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즉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구매력의 차이로 구별하는 것이지 뭐 극빈자, 저소득층, 재벌, 고소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여가현상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다는 지문이 있어. 그럼 그 지문은 뭐다? 핵심적으로 틀린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지문은 가구 이동과의 관계를 치니까 계승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계승의 원리로 설명된 주택시장 이론 이렇게 이제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가구 이동, 치니까 계승. 그런데 요거는 두 줄로 지금 교재는 돼 있는데 이거 출제위원의 마음이에요. 이거를 다 써주느냐 아니면은 중요한 거 한 2개만 했느냐에 따라서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지기도 해요. 근데 이 단어들은 잘 확인하시면 돼. 그리고 우리가 여가현상을 처음에 들어가실 때 여가현상 보통 긍정적으로 논하는 거야, 부정적으로 논하는 거야. 주택시장 이론에서. 긍정적으로 논하는 이론이야. 그러니까 부정적인 표현이 나오면 안 되고요. 긍정적으로 논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이제 여가현상 방향이 2가지가 있을 거예요. 질적 향상에 나타난 주택에서는 뭐다? 상위계층이 침입할 것이고 질적 저하가 나타난 데는 뭐죠? 하위계층이 들어오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 개념을 통해서 여가현상의 종류가 몇 가지가 나오겠어? 2가지가 있어요. 거기 밑에 보신 것처럼 상향여가랑 하향여가야. 그럼 여가현상의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향여가현상이 돼야 돼. 이 여가현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모든 소득계층들이 있죠. 모든 소득계층들의 주거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여가현상 이론의 포인트야. 그러면은 모든 소득계층이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핵심이 뭐다?
하향 여가 현상이 핵심적인 여가 현상의 포인트가 돼요. 대신에 하향 여가 현상이 시장에서 자주 일어나야 되는데 하향 여가 현상을 유발시키는 사건이 시장에 발생을 해야 돼요. 하향 여가를 유발시키는 시장의 사건이 뭐다? 그게 상향 여가 현상이야. 상향 여가 현상. 그러면 상향 여가 현상 개념을 먼저 논하시는 거야. 상향 여가가 그래서 지문이 제일 많아요. 거기 보기가 4개 있죠. 교재에 보면 상향 여가 1, 2, 3, 4번인데 1번, 2번, 3번은 지금도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그 핵심적인 1번, 2번, 3번 별표를 쳐놓으시라 그랬고 그 안에서 말장난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상향 여가는 주택이 있다 그랬죠. 그럼 기존의 주택 거주계층이 빠져나갔다 그랬어요. 하위계층이 빠져나간 거야? 상위계층이 빠져나간 거야? 응? 지금 상향이잖아. 하위계층이 빠져나간 거야. 그러니까 하위계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죠. 그럼 하위계층이 빠져나갔지. 그 이 집은 빈집이 됐잖아요. 빈집 뭐라고 표현한다 우리는 여관상에서? 일본 공가, 공가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뭐 거기에 의외도 나오지만은 공가 현상은 여가 현상의 중요한 구성요 이렇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 왜냐 공가 빈집을 누가 채우느냐가 중요하죠. 상향 여가 되려면 이걸 누가 채워? 상위 계층이 채우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읽어보면은 하위 계층 가구의 이동으로 인한 공가 있죠. 빠져나갔다는 거야. 이거를 상위 계층 가구의 사용으로 전환되어 가는 거. 그럼 거주 계층이 업이 됐어, 다운됐어? 업이 됐죠. 이걸 뭐라 그런다? 상향 여가다. 근데 이거를 30편 가보면 뭐라고 설명해? 이거를 하향 여가로 설명이 돼 있어. 상향 들어갈 칸에다 하향 들어갈 상향 이렇게. 그러면서 다만 이건 뜻을 알겠는데 아니 상위 계층 입장에서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 그냥 사용하겠어요? 그 말이 안 맞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을 저가 주택이라 보고 이렇게 나왔으니 저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상위 계층이 원하는 주택은 고가 주택이야. 그럼 저가 주택이 고가 주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겠지. 그걸 뭐다? 우리 지금 동그라미 3번에 나온 것처럼 재개발이라고 표현하더라고. 재개발, 해당 지역. 그래서 그 낙후된 주거 지역이 재개발되어 상위 계층이 유입됐다 그랬죠. 그 거주 계층이 업이 됐잖아.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돼? 상향 여가다라는 3번 지문이 그래서 나오게 된 거. 이것도 틀리게 할 또 그 상향 여가 칸에 뭘 집어넣는다? 하향 여가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이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부가 규제를 많이 하잖아. 그럼 규제를 완화할수록 좋은 거야? 규제를 강화할수록 좋은 거야? 완화할수록 좋은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럼 재개발이 일어나면 이 지역은 신축이 새로운 주택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신축 때는 새롭게 들어서는 해당 지역의 주택의 질적 수준이에요. 질적 수준은 기존의 해당 지역의 주택들보다 좋아야 돼. 1등짜리 주택이 있을 거 아니야. 좋아야 돼, 나빠야 돼? 좋아야 된다는 뜻이야. 질적 향상이 일어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다음 어쨌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럼 재개발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죠. 보수비용 또는 개량 비용, 뭐 치유비용 여러 가지, 수손비용 여러 가지 표현해요. 같은 맥락이니까 보수 후의 가치 상승분. 이거 비교를 하겠죠. 근데 보수 비용보다 가치 상승분이 크대. 고칠까 안 고칠까? 그게 동그라미 2번이야. 저중 주거 지역에서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이 보수 비용보다 크다면 고칠만 하겠네. 그럼 뭐가 발생할 수가 있다? 상향 여가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 이 지역은 만약에 재개발한다. 그러는데 이 보수 비용 이거 감당 능력이 안 되는 기존 계층은 떠날 거 아니에요. 감당 능력이 되는 바깥에서 업이 되는 계층이 들어오겠지.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에 대한 설명이다 보니까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을 주로 보시면 돼요. 요즘에 4번은 잘 안 나오더라고. 4번은 상식인데 상향의 소득 증가 등 같은 이유로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할 때 나타나고 그럼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
아니, 지금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때 상향료가 나타난다 그랬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고가주택이니까 반대로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때 나타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엔 조금 용어적으로 안 맞아서 잘 안 내더라고. 그러면 이 상향료가를 통해서 해당 지역에서 그럼 1등, 기존의 1등짜리 주택보다 더 질이 좋은 1등짜리 주택이 들어섰다라고 가정해야 돼요. 이거를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해당 지역에 광범위한 질적 수준이 높은 주택이 들어왔다 가정해야 돼. 그럼 이 상향여가가 무슨 여가를 유발시켜요? 하향여가 현상을 유발시키는 거야. 그럼 해당 지역에서 질이 가장 좋은 주택이 새롭게 들어왔죠. 그럼 해당 지역에서 구매력이 가장 높은 무슨 계층? 상위 계층이 이 지역으로 갈아탈 거 아니야. 그럼 본인이 살던 주택도 있겠어 없겠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본인이 살던 주택 옛날에는 1등이었는데 지금은 2등으로 바뀌었죠. 그럼 이 주택은 해당 지역에서 2등 구매력을 가진 계층이 들어서겠지. 그러면은 나간 사람보다는 어쨌든 뭐다? 하위 계층이잖아. 그러면 상위 계층이 이용하던 기존 주택이 하위 계층 사용으로 전환됐으니까 거주 계층이 어쨌든 다운됐죠. 그치? 미팅 장소에서 소지섭하고 소지섭이 미팅 장소에 나갔어. 그런데 바빠가지고 원빈이 대신 들어왔어. 그럼 그 미팅 장소는 상대방이 보기에 상향여가 느낌 들까? 하향여가 느낌 들까? 근데 뭐 원빈으로 갈아탔어. 그 다음에 원빈이 또 얘기하다가 바빠가지고 영화 촬영에 제가 대신 나갔어. 상대방 무슨 느낌 들까요? 그런가요? 어쨌든 그럼 다 같이 나가겠네. 원빈 쫓아서. 어쨌든 하향여가. 그게 하향여가 현상에서의 체계 교재 보면은 동그라미 1번이지. 주로 1번만 나왔더라고요. 상위층 가구가 이동하여 빠져나갔네. 뭐가? 빈집. 공간을 무슨가? 하위계층과 사용을 전환. 거주계층이 다운됐잖아. 느낌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래서 뭐다? 하향여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주택 하향여가 가정이 원활하게 작동됐대. 원활하게 작동됐다. 이 말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 그랬어요. 원활하게 작동됐다는 것은 하향여가를 유발시키게 만드는 상향여가 현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뜻이야. 그럼 질 좋은 주택이 해당 지역에 많이 들어서니까 계속 하향여가 나타난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신축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새로운 주택보다 저거주택이 될 거 아니야, 상대적으로. 그럼 요것도 이제 이 사람들이 연쇄반응 하향이 계속 일어난다 그랬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이것처럼 저거주택의 공급량은 증가로 표현하는데 감소로 표현해야 돼. 증가로 표현해.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가 현상을 긍정적으로 논해. 긍정적으로 논하다 보니까 앞에 의에 보면은 동그라미 앞에 개념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은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 앞에 페이지 61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여가 현상이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그럼 상향여가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는 뜻이야. 그게 작동하는 경우 질을 개선하지. 그렇죠? 개선하면서 양의 증가도 기여한다라는 긍정적으로 논하는 이론이 여가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실상 중요한 지문이 4개. 아까 상향여가에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그리고 하향여가에서는 동그라미 1번. 여기 자체는 뭐다? 4개가 중요해.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개념에서의 1번. 1번하고 동그라미 3번이죠, 3번. 긍정적으로 논한다 그러면 총 합쳐서 6개야. 6개 지문을 공부하고 가실 수 있잖아. 근데 출제원 입장이 고민이지. 낼 거 또 내고 하다 보니까 지문이 바닥났고 말장난도 한개 봉착했어요. 그래서 같은 짝꿍으로 우리가 논하는 것이 그 다음 62페이지에 나오는 보다 주거분리 현상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주거분리 현상도 간단해. 주거분리 현상 여러분 체크할 거 개념 있죠? 개념에 1번하고 2번. 이게 제일 중요해. 만약 시간적인 여유 없다 1번하고 2번만을 보세요. 그리고 이제 외부 효과, 양가로서 외부 효과 있죠. 외부 효과 그 할증에 동그라미 쳐야 되고 할인에 동그라미 치면 돼요. 그 정도. 그리고 중간에 주거분리 과정에 대한 논리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가 거기까지 우리가 자세하게 시험에 내지 않으니까. 그러면 주거분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야? 주거 분리? 이거? 주거 분리는 여기 주거 지역이 생략된 거죠. 주거 지역이 분리되는 거예요. 근데 주거 지역이 뭐에 따라 분리돼?
소득에 따라. 그러니까 소득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기 하면 되죠.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분리되는 현상을 뭐라 그런다? 주거분리. 역사상 여기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옛날 거 한번 문제 기출 문제 쭉 보니까 주거분리 현상에 대한 설명을 낸 적이 옛날에도 있대요. 초창기 때. 그러니까 10회 이전에도 있었던데 옛날에 보니까 여기다가 주거분리 개념 맞아요. 고소득층 주거지, 저소득층 주거지 분리되는 현상이 뭐라고 해야 돼? 주거분리다. 근데 여기다 직주분리라고 낸 적이 있더라고. 직주분리하고 주거분리는 같은 개념이야? 다른 개념이야?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직주분리는 직장과 주공간이 분리되는 현상이죠. 여기 지금은 거의 뭐 안 나온 지 25년이 넘은 주제인데 직주분리를 이제 헷갈리지 마시라는 참 오른쪽에 직주분리를 또 참고로 잠깐 집어넣었어요. 우선은 중요한 게 주거분리야. 근데 또 아까 개념의 동그라미 2번처럼 이런 주거분리 현상은 도시 전체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랬죠. 그럼 뭐다? 근린 지역에서도 나타나기도 해요. 동네에다 나타나게 돼. 근데 이걸 어떻게 낼까? 옳게 낸 경우도 제일 많은데 틀리게 낸 사례가 있더라고. 주거분리 현상은 도시 전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지만은 근린 지역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당연히 틀린 거예요. 요즘은 보시고 그 동그라미 그 양가로 삼 외부 효과도 상식적이야. 거기 뭐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거주택 있죠. 고소득층 주거지역하고 인접한 여기 저거주택이 있어. 그럼 당연히 이 주택은요 정의해볼까 바뀌었어? 부의해볼까 바뀌었어? 이 주택은 다시? 고소득층 주거지역하고 인접한 저거주택이야. 그러면 저거주택은 고소득 주거지역 인접한 지역에 있다 그랬죠? 가까운데. 그러면 이 주택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겠어요? 부정적인 영향을 받겠어? 긍정적인 정의해볼까를 받을 거 아니야.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원빈하고 같이 다닌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빈, 정우성, 소지섭 거기에 저 이렇게. 그럼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거주택이지. 그치? 그럼 사람들을 보기에 팬들 한번 생각해보죠. 팬들이 정우성 직접 만나서 얘기를 걸 수 있겠어? 얘기 못 걸어. 원빈 만나서 걸 수 있겠어요? 못 걸어. 그러면은 직접 못하니까 옆에 꼽사리 붙어 다니고 매미점 붙어 다니는 저급주택 있죠, 저급인간. 저한테 슬쩍 할 거 아니야. 저한테 선물 좀 대신 전해주세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지. 전해주겠어요? 안 전해주겠지. 대신에 저는 만나서 잠깐 좀 전략할 거 만날 거 아니야. 만날 때 분식집에서 만나겠어요? 아니지. 어디서 만나? 어묵집에서 만날 거 아니야. 어묵집에서. 그러면서 공짜로 얻어 먹겠지. 생각만 해도. 그럼 고소득층 주거 인접한 저거주택은 정해봐 봤기 때문에 당연히 재개발 가능성이 커지겠죠. 정상적인 가격보다 비싸게 거래되겠어? 싸게 거래되겠어? 비싸게 거래되죠. 할증돼서 거래됩니다. 할증. 반대로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그 고급주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소득 인접한 고급주택은 얘네들은 주변이 안 좋잖아. 부의보가 바뀌었어? 정해보가 바뀌었어? 부의보가 할증돼서 할인돼서 거래돼요. 그래서 할인이란 말이 나오죠. 할증과 할인을 서로 바꿔서 내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그 정도고요. 이 사례는 제 본가도 있어요. 좀 부모님이 장충동에 사시는데 거기 90년도에 그 이사를 갔죠. 거기에 그 이사를 갔는데 거기 딱 보니까 이제 근데 거기 현대집이라고 있어요. 현대집. 큰 집이 있고 옆에 쭈글쭈글탱해서 단독주택에서 쭈글한 서민들이 사는 동네가 쭈글쭈글 골목길을 사이두고 있어요. 골목길에 이제 부모님 집이 있는 거예요. 바퀴벌레 대빵 많이 나오는 집이 엄청 많아. 왜냐면은 거기 옛날에 저 이사할 때 깜짝 놀랐어. 군대 제대하고 들어갈 때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 담쟁이가 엄청 많아요. 거기에 담쟁이 많잖아요. 그 바퀴벌레 천국이야. 이딴 바퀴를 그래서 그 민원이 많아지고 그 담쟁이 다 치웠더라고. 와, 그래.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TV에 거기 현대집에서 벽돌이 주차하다가 벽돌 찔고 들어가가지고 이게 집어넣었다는 이제 사고가 났더라고요. 저는 뉴스로만 봤는데 제가 저희 본가에서 좀 골목길 들어가서 쭉 가면 바로 한 20m 앞에 그 집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주차장이 넓어졌어.
여러분 근데 그 현대집 앞에 집이 여러 군데 여러 집이 있었거든요. 현대가 그 집을 다 샀다 그러더라고. 앞에 다 샀어. 다 사가지고 한 대략 6집 정도 샀다고 이제 얘기가 들었어요.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는 왜 샀을까? 주차장 만들려고. 원래 그 집은 골목이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집안 넓을 수 있겠지만은 그 통로가 넓지 않았어요. 다 사서 다 주차장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그 집은 이제 평소 시가보다 3배인가 4배인가 더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들이 와가지고 주변 집을 다 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 기대했지. 저희 집까지 와야 된다. 저희 집까지 와야 된다. 구매하러. 저희 집 앞에서 멈췄죠. 구매가. 옆에 통장집을 같이 묶어가지고 언제 파나 했는데 묶였어. 바퀴벌레랑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비싸게 거래된 거, 할증돼서 거래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건 이제 경험칙으로 알고 있어요. 여가 현상은 지금 보신 것처럼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평소에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아니야. 여가 현상은 평소에 이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모아놓는 거죠. 시장의 특성, 그리고 효율적 시장, 여가 현상은 한 세트로 모아놓고 언제?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언제? 모의고사 보기 전날에. 모의고사 보기 전날에 막 계산 문제 풀고 투자 이런 거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암기사항으로만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보는 거야,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은 총 8번 공부하고 가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는 파트지. 어려운 게 아니고, 예제는 이제 거기에 63페이지 나온 그 예제랑 거의 똑같이 설명이 되니까 연습하시면 돼요. 이게 시장론의 전반부 내용이에요. 보통 이제 2-3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2문제 정도가 평균치예요. 시장론은 후반부가 제일 중요해요. 후반부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대론부터 장장장장 나옵니다. 여기서 진짜로 싫어하는 외국인들이 쏟아져 나오고요. 외국인들 많지는 않아요. 기본 세트가 13명 정도 돼요. 13명 플러스 알파인데 알파까지 힘들면 13명이라도 공부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럼 지대론에 대한 논리가 하도 많이 나오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조금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어요.